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부터 만나보시죠. 선거 판세. 얼굴 한번 해봤어요. 대인구에 지역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돼서 하는 뜻도 있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아주 지역의 융한 분들 많이 뽑히길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여야 주요 후보들이 어제 일제히 사전 투표하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를 마쳤답니다. 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인근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일단 1일차가 10.2%로 사전 투표율이 집계가 됐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뭐 이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후로는 지방선거 치고는 첫 번째 날 최고 투표율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시 현재가 14.6%로 나타나고 14.6이거든요. 네. 14.6%인데 꽤 사전 투표율 자체가 이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상승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틀에 걸쳐서 하고 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그 편의성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 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투표보다는 사전 투표의 비중 자체가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선거가 큰 쟁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지방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그래도 이제 좀 중앙 이슈가 쟁점이 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뭐 출마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보궐선거가 더 관심이 가는 이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막판까지 내가 좀 보고 어떤 중도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돼야 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마음을 좀 결정하신 분들이 있고 특히 지난 대선에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역대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보다는 저는 꽤 높지 않겠는가. 꽤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네. 문제는 본투표하고 합해져서 전체적인 지방선거 투표율이 과연 얼마 될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지방선거 투표율이 보통 60%로 전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 대선에는 꽤 그래도 투표율이 높았지만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좀 투표율이 낮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을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례적으로 의원들에게 사전투표 총동원령까지 내렸고요. 민주당도 역시 사전투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개항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방탄국계를 열 심상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개항구로 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윤영선 후보는 오로지 개항만을 생각하고 개항만을 바라보고 가는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회로 모셔와야 합니다. 지금 와서 엽지도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실책을 뒤로하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설세를 공천해서 개양 주민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 국민의힘은 어디선가 날아온 설세에게 개양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번 지방선거 함께 확실하게 투표해 주시겠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죠? 여론조사 안 믿죠? 이깁시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부터 이기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마시고 이기려면 네. 차 교수님, 보면은 네. 이렇게 여야가 사전 투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별히 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직표가 많이 가동이 돼서 지지층이 결집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많이 가동된다는 아마 하나의 정표로 네. 사전투표를 아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더 투표를 더 그러니까 지금 진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럴수록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지금 그러니까 50% 중반에 놓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의 투표를 넘어서야 아마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당장 불리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예. 2010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 때문에 상당히 보수 쪽에 상당히 표가 많이 갈 거라고 봤지만 그때 민주당이 나름대로 투표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박빙의 승부 결과를 갖고 온 적도 있고 2016년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민주당의 분당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네. 승리할 거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나름대로는 투표를 끌어올림으로써 그러니까 그때 이 일당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왔거든요. 그러나 아마 생각들을 깔고 지금 아마 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눴고 저희 첫 번째 핫랭킹 주제가 선거 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판세를 좀 짚어드려야 되겠죠. 지도 그래픽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6일 지방선거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이 광역단체장이 총 이제 17명인데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보시죠. 국민의힘이 9군데에서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9군데에서 지금 현재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은 4명 그리고 승부를 알 수 없는 경합이 4군데입니다. 이 경합 4군데는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에 2군데,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권에 2군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정혁진 변호사께요. 지금 현재 뭐 저건 여론조사일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2배 이상 광역단체장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세 지역은 확실하게 이기지 않을까. 각각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경기지사. 예. 그다음에 이제 인천하고 대전하고 세종인데 만약에 여기서 여당에서 싹쓸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총 17군데 가운데서 13군데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그 반대로 민주당이 내 지역을 다시 다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9대 8이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마다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뒤치락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예. 특히 이제 뭐 강영숙 후보가 사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다음에 이 그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민주당이 다시 되살아나느냐 아니면 또다시 내홍에 빠지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항에 대한 보궐선거까지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판세부터 준비돼 있습니다. 아, 수도권이요? 예. 네, 수도권 판세를 보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조사의뢰사는 지상파 3사였는데 네. 지상파 3사에서 봤을 때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또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 거의 뭐 경합을 이루고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유정복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에서는 경합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도권 이제 세 지역인데 서울시장은 줄곧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줄곧 앞서고 있다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네. 경기 인천은 그야말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인천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울 오세훈, 국민의힘 경우는 서울 오세훈 시장 말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다 민주당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좀 바뀔지 관전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도권의 승패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의 결과에 어떤 저는 맞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일단 가져감으로 인해서 네. 일단 균형추 자체가 일단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와 인천 이 두 군데를 놓고 과연 균형추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실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더군다나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전직 경기지사가 바로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김동연 후보가 내섰다 보니 이 경기도의 승리가 과연 그 이재명 후보에게 실질적인 어떤 승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네. 인수위 시절에 대변을 했거든요. 네, 이게 그랬죠. 사실은 대리전 비슷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윤심, 명심.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이 그동안의 그 결과를 보면 이 성향이 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네. 즉 경기도 이쪽 지역 의정부를 비롯해서 이천 이쪽이라든지 이쪽은 국민의힘 계열 쪽이 좀 우세를 하고 네. 대신 수원이나 이쪽 이제 서쪽 분야,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두 군데 표본이 어느 곳에 조금 더 과다 표집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기간 자체도 좀 길게 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좁게 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 나타나면 또 결과 자체가 많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도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특히 투표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네. 결과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후보 진영이 굉장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전투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어느 조직이 응집력이 갈 것인가. 조직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민주당이 앞선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바람이라는 게 선거가 좌우하지 않습니까? 음. 바람은 또 여당이 좀 앞서는 감이 있습니다. 예. 즉 조직과 바람의 대결 여기에 따라 다를 것 같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도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 아무래도 좀 관심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좀 경기지사 이 선거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전국 판세를 좀 먼저 이 권역별로 한번 짚어드린 후에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권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자, 6일 지방선거 전국 판세 충청권 지역입니다. 대전시장 박빙이죠. 허태정, 이장호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장 역시 박빙, 충남지사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분위기, 충북지사 역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를 앞서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영남 지역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대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그리고 대구시장, 경북지사 선거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영남권은 다 빨간색인 것 같고 그러면 호남권 지역은 어떨까요? 보시죠. 예상대로 파란색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양상입니다. 마지막
강원, 제주 한번 보실까요? 강원, 제주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강원, 제주는 현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좀 앞서고 제주지사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앞서는 양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현미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지사, 아무래도 가장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경기지사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선 참 개탄스럽습니다. 내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 일이고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는 금년 2월 달에 한 것입니다. 정치하고 이재명 후보 처음 만난 게 금년 2월 달이에요. 언론사에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만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다 쓰셨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남편분이 가지고 계신 게 81평이거든요. 그러면 토지값만 170억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재산 공개를 하실 때 어떻게 공개를 하셨냐면 이 건물값을 150억으로 공개를 하셨어요.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네, 경기지사. 글쎄 차 교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선거 나흘 앞인데요. 김동연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김문혜 후보 간에 뭐 아직까지도 뭐 서로 뭐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공방도 치열하고 이 경쟁이 치열한데 차 교수께서도 승부를 예측하기 힘드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앞서 우리가 본 부분은 지사과 네. 3사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다른 네. 언론,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 또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아주 초박빙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투표함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초박빙으로 진행되면서 이 네. 지금 두 후보 간의 이 지금 대결이 정책 공방이 아니라 일종의 네거티브 이 지금 공세로 치우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중도층의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지켜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지금 공격하는 부분이 결국 김은혜 후보가 지금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말 그대로 금수저다. 네. 그렇지만 나는 말 그대로 흑수저 출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후보가 지금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맘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진짜 서민 코스프레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이 지금 재산 신고한 부분에서도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차별화도 내세우고 네.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신뢰성이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 반면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또 지금 고액 후원금 논란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동연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그 단일화 직전에 고액 그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네. 후원을 한 사람이 당시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단일화를 대가로 무슨 정치적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양쪽의 네거티브 공방이 과연 이 지금 그러니까 양당의 아주 강성 지지층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온건한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들에게 네. 이러한 부정적인 그 캠페인 자체가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끝까지 네. 지켜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경기지사 여론조사는요 조사되는 그 발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 더 힘든 건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뭐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김동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뭐 앞서는 조사도 있고 오차 범위 내에서 김은혜 후보가 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건 뭐 누가 앞선다, 뒤진다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앞서락 뒤처락 하면서도 이제 보면은
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벗어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결과를 전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기도 합니다. 강용석 후보, 김은혜 후보의 단일화 전망도 있었지만은 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정혁지 변호사님, 강 후보의 완주가 혹시 선거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은혜 후보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굉장히 대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닌가. 0.7% 차이였잖아요.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 끝까지 완주했으면 과연 이길 수 있었을 것인가.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강용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더 빠질 거는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제가 나온 거 여론조사 쭉 다 계산을 갖다가 해보니까 그러셨어요? 네. 4대 3으로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론조사 이기고 진 걸 갖다가 봤더니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완주했을 때 강용석 후보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인가. 별로 이익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완주했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금보다 많이 나올 때는 뭐 10% 가까이도 나왔지만 네. 결국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득표율은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칠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그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면 강용석 후보가 거의 모든 그 블레임을 다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강용석 후보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네.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나흘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 이제 사퇴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번 주에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완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 강용석 후보의 완주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여전히 사퇴는 없다.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한번 끝까지 잘 보도록 하죠. 자, 경기지사 선거가 윤심, 명심 대리전이라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직접 뛰고 있죠. 그런데 초반 예상과 달리 이재명 위원장이 고전을 좀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판 TV 토론도 달아오른 분위기던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25년째 계양을 지켜오고 계양의 현재 미래를 고민해온 텃세와 25일도 채 안 된 철새,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과의 선거입니다. 이 후보님 분당에서 정치적으로 크셨고요.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일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철거민 도시에서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됐고 금태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불체포 특권 얘기 자꾸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저보고 금방 이사 왔다고 자꾸 그러시던데 병원에다가 전입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계양구에 오셔서 계양구를 공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묻고 싶고 계양구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숫자는 객관식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외워서 다음에는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현정 의원님 네. 대선 후보를 좀 전에 지낸 거물 정치인과 네. 정말 정치 신인가의 이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분이고 0.73%라고 떨어졌으니까 뭐 헤비급이죠. 헤비급이죠. 네. 근데 예. 지금 이제 이 조그마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작은 동네 선거, 뭐 이 계양을이라는 지역에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 나섰을 때는 내가 그래도 저 전국적인 인물인데 내 얼굴 다 아는데. 우리가 보통요 중앙에서 TV를 통해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 실제로 지역 선거에 내려가서 굉장히 고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네. 언제 나하고 악수 한번 했냐, 언제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나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유명세를 빌미로 해서 내려가면 다 나 얼굴 알기 때문에 다 찍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은 또 착각이에요. 그 지역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 지역에서 나하고 함께 악수도 한번 하고 뭔가 그 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이 너무 보궐선거를 쉽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봤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송영길 이 전 대표가 여기서 한 5선을 했기 때문에 5선했죠. 예. 또 지난 대선에서도 이 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나를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또 지역 선거는 지역 선거입니다. 이 굉장히 또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을 또 뽑는 선거거든요. 근데 너무 초기에 지난 대선에서 했던 팀들이 내려가고 또 새 과시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이런 식의 하다 보니 지역민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와서 왜 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고 네. 여기하고 무슨 연고가 있느냐. 다 지역에 그래도 이 보통 지역에 뜨려면 초등학교라도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연고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거를 뒤늦게 이제 깨닫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제 지금 나홀로 선거 운동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상황에서 물론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이름은 다 알지만 그러나 지역민들의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아하. 그리고 또 문제는 본인이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인데 네. 여기에 또 발목이 잡힘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선거 유세를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선거라는 거는 다 이제 깨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너무 보궐선거를 쉽게 본 그 지금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네.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선거 운동의 방향을 좀 잘못된 걸 잡고 지금 하는 거 그것 또한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재명, 윤영선 두 후보의 설전 중에 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연고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경향이 상대방한테 있고요. 내세울 게 이제 연고밖에 없으니까요.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라 뭐 원주민도 있겠지만 해불 양수 이게 인천에서 주로 쓰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다. 네, 네. 라디오 중계 중에 나온 이런 발언을 두고서 이후의 발언을 두고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과 외진도 포용하는 것이라는 해명이 맞서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후보 이야기가 완전히 뭐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뭐 지금 이 인천 주민들의 구성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토박이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이재명 후보가 저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일종의 이게 연고 프레임에 스스로 빠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은 든다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고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을 하면 할수록 그 프레임에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런 어법 자체는 설사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그러니까 이 반박 논리는 저는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윤영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뭡니까? 25년 대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네. 25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개항을 해 그러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열어서 네, 맞아요. 상당히 물론 뭐 영리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의수를 베풀면서 이 지역에 상당히 천착된 사람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전입한 지 25일밖에 안 된 소위 말하는 정치적 낙하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갖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박을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그 자체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상대가 파놓은 정치적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강단은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켰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옳은 방향의 선거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인천 계양을이 어떻게 좀 승부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재명 위원장이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는지요? 자, 이재명 48.1, 네, 윤영선 44.4,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이재명 45.5, 윤형선 44.3. 뭐 정말 이거는 뭐 오차범위 이내 중에도 이내겠네요. 네. 자, 정영진 변호사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과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고요. 전혀 예상 못하셨어요. 계양이 네. 독자적인 선거구가 된 게 16대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양이 또 가불로 분구가 됐단 말이에요.
갑을 모두 합쳐가지고 민주당 쪽이 아닌 곳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그때 이제 송영길 후보가 네. 국회의원 하다가 인천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보궐선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빼놓고는 거의 이제 90% 이상 100%에 가깝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겼던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다음에 직전에도 이제 송영길 후보가 20% 이상 차이로 이겼었단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명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개항이 그렇게 상징적인 것도 아닌데 직전에 대선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 나올 만한 곳인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송영길 후보가 개항에다가 들인 공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처럼 딱 들어와서 표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민주당이 당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수하고 국민들한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개인적인 실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해 보여도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인천은 마치 이제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네. 본인 이야기하지만 듣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유세할 때도 뭐 이런저런 뭐 고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서 지금 아주 박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 판세는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레킹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원 변수. 네, 정말 그렇습니다. 박지현 변수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 24일이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팬덤 정당 탈피하자, 586 물러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한바탕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나흘 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들어보시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586 세대의 그런 이제 용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의 이런 기득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나흘 전에 저희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자 이제 당내에서 막 논란이 일었어요. 박지원 위원장 지금 지방선거 지겠다고 뭐 지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논란이 일자 어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미안합니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께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5시간 반 후에 박지원 위원장이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5대 쇄신 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유세문 발표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어제 뭔가 봉합이 되는 듯 하다가 조금 더 스텝이 꼬인 듯한데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를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게 저는 아마 이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의 책임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문제로 될 걸로 봐요. 아, 네. 그렇습니까? 지방선거가 뭐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여기에 아마 도화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처음에 사실은 이 26세에 N번방 사건을 했던 사람을 당의 대표격으로 어떤 내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난 대선 때 20, 30대의 지지, 특히 여성들의 지지를 뭔가 당의 고정적인 지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이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당 비대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20대가 이 시각으로 당에 대한 좀 쓴소리도 하고 예. 당이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 목적으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속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이미지만 좀 과시해라. 그러면 우리 당이 20대 지지율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네.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586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형태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또 결국 굴복을 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문까지 냈는데
최소한의 공동 어떤 유셈을 통해서 쇄신안을 좀 내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유세장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그냥 유세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 잘못은 뭐냐면 민주당이 정말 20대의 목소리를 들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20대를 굉장히 당의 중책으로 내세웠던 데 대한 문제점. 네. 그리고 최소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586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에요. 민주당 의원들의 60%가 586입니다. 아, 60%나 됩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질 자세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불편함들이 이런 현상으로. 왜냐 대표적인 바라 윤호중,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원내대표 김민석 이분들이 다 586의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그렇죠. 본인들이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내자 또 윤호중 위원장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갈등 봉합 무산에는 박 위원장의 거래 제안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차재원 교수님,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사과의 그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윤 위원장에게 앞으로 민주당이 변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액션 플랜으로 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네.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유세를 하려는 계획에 그러니까 거둬들이고 차를 돌려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자체가 저는 굴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작전상 후퇴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작전상 후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과 또 자성 혁신 이런 요구 때문에 민주당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이지만 저는 좀 바람직한 변화의 단초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26살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을 때 일종의 2030 표를 지방선거에서 얻기 위한 일종의 구색 가축이 용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나름대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설사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닌 큰 공이 앞으로 민주당을 상당히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86 용태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민주당이 필요한 것이 세대교체, 더 나아가서 인적 쇄신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던진 아젠다 중에 정말 큰 아젠다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팬덤 정치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죠. 팬덤 정치가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기성정치인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힘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는 26세 정치 초보가 쏘아올린 이 큰 공이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결국은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에도 울림이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좀 이제 윤호중 위원장 측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뭔가 요구하고 딜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말 어떤 면에서 나쁜 정치의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야기가 진심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더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본심이 아니라 혁신위원장 자리가 탐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듯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쁘게 진행되는 게 이런 요구들을 뭔가 당에서 어떤 플러스가 되려면 그렇다면 이거 논의들이 당내에서 좀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박지원 위원장이 개인 욕심이 있어서 혁신위원장을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윤호중 위원장 측에서 누가 흘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앞으로 할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박 위원장이 주장한 586 용태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쑥 야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특정 세대 전체를 통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합성도 떨어지고 좀 불합리한 얘기죠. 비대위원장께서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이제 그때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선거 때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잘못된 행동을 한 분들이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민주당이 민수농단함을 요구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원직설을 했을 때 그걸 잘 당에 이렇게 당 안으로 통합시켜내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하는 형식으로 비춰져서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직접 영입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이 혼란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야 되시죠.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예. 저는 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당내에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고 좀 딱 회피하시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나가버리시는 게 조금 무책임해 보이네요. 네,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한 이재명 위원장의 목소리.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위원장이 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뭐 정혁진 변호사는 어떠신지요? 일단 저도 대충 알겠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전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2번 했어요. 24일과 27일. 예. 24일은 누구한테 했냐면은 대국민 호소문이니까 저 같은 일반 국민한테 사과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봤더니 민주당 변호하겠다. 젊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그다음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그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발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싶었는데 27일 날 어제는 또 사과문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했느냐? 국민들한테 한 게 아니고 당 지도부한테 특히 윤호중 위원장한테 사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A하고 B라는 사람한테 얻어맞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A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2, 3일 뒤에 A가 공동 가해자인 B에게 사과를 갖다가 했어요.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은 뭐 정 변호사라고 한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했는데 너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과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2차 가해를 받은 겁니까?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저 정당이 과연 180석 가까이 갖고 있었던 여당이 맞았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호중 위원장하고 그 박지원 위원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박지원 위원장이 20대 여성이잖아요. 윤호중 위원장 제가 몇 살인지 찾아봤더니 우리 나이로 60대 남성이에요.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죠. 박지원 위원장 지방대학교 나왔지만은 윤호중 위원장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고 경험 당연히 젊고 여성이니까 많지 않은데 윤호중 위원장은 4선의 중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냐면 조금 전에 이현정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뒤에서 뭘 요구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인데 이거는 나는 모르겠고 얘가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갖다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가장 그 민주당을 이끌어야 되는 그 이재명 후보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 도대체 민주당이라고 한 정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참 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못하면 지금 아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처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8.6 용태론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단적으로 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그 질의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 지금 당내 분란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발표했던 부분은 아마 그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이 8.6 용태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8.6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당내 주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정치적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적 음모론을 키울 수도 있다는 아마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개항의 자신의 선거가 지금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아마 조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웨이드앤시 일단 지켜보자. 그런 아마 심정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비판하셨듯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부분은 뭐 본인 스스로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외부 영입이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가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또 당구 스타 차유람 선수인데 굉장히 의외의 소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입당 13일 만에 선수 은퇴 선언까지 했는데요. 차유람 전 선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입당이라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넘도록 당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저라도 미약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뭐 유명한 프로 당구 스타죠. 차유람 선수. 이현정 의원님 이제 입당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했는데 이제 선수 은퇴까지 선언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이 된 거네요. 글쎄 이제 원래 또 총선을 앞두고는 이런 입당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출마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출마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 인사가 영입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왜 들어왔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지니어스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고, 뭐 본인이 이제 아마 그 대선 끝난 뒤에 뭐 정치를 해보겠다는 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분이 프로 당구 선수로 일을 했거든요. 그 소속사에서 알고 보니까 그 정치 이렇게 입문한다는 거를 뭐 바로 직전에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소속사가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보통 이제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선수를 육성하고 키웠고 후원을 해줬었는데 갑작스럽게 정치권에 들어가 버리면 그 소속사에 큰 손해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곧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그 아마 이 회사 측에서는 지금 다른 선수를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글쎄요,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뭔가 이렇게 그 입당을 하려면 그쪽에 정리도 시간도 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유세를 다니시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또 지금 총선에 사실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어떤 면에서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역할할 수가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금 직접적인 정치 활동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수라는 직책을 프로 선수를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두고 들어왔을까 뭐 그런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뭐 또 본인은 또 정치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문제는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향후 행보를 좀 잘 보도록 하죠. 차유람 전 선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먹쥔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함에 따라서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제 이관이 될 계획이죠.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인사검증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입니까?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정보는 검찰 캐비넷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 검증을 했었는데 차 교수님 이제 그거를 법무부 산하에 그 권한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 좀 과한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적절한 좀 기능의 권한의 분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애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그리고 이 검증 기능을 다른 정부 산하기관으로 넘기겠다 할 때는 저는 사실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윤 대통령 인식처럼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거기다가 인사검증까지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청와대가 국정을 다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처럼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정궁궐에 있던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일반 국민들과 나누겠다. 그런 나름대로 소통과 공개의 행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박수를 보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갖고 있던 그 검증 기능을 왜 하필이면 법무부에다가 주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법무부냐? 지금 법무부의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는 공직 그러니까 지금 검증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국회가 지금 입법에 어떤 정부조직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지금 법무부가 결국은 지금 검찰을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 파견검사를 한 4명 정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장은 뭐 비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다 장악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공직 인사 검증까지 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추천을 하는 쪽에 인사복무 지금 그 기획관, 인사기획관 그리고 또 인사 비서관이 다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추천과 검증을 사실상 검찰이 다 할 경우에는 문석열 대통령이 혁파하고 싶었던 청와대 정부가 이거 잘못하다가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정 부서, 특정인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는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국정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뭐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강경한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어제 출근길 모습 함께 보시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사전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평소보다는 주먹을 줬다 폈다 하는 제스처도 활용을 하고 또 목소리 톤도 좀 높았습니다.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듭 미국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구체적인 건 잘 모르는데 백악관에 이제 법률 고문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BI에서 주로 하는데 FBI가 말 그대로 페더럴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션이니까 결국 뭐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연방 조직이니까 아마 FBI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FBI가 다른 데가 아니고 법무부에 들어가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정부조직법을 갖다 보면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무부 말고 어디에다가 보낼 것인가.
이걸 뭐 여성가족부에 보내겠습니까? 문체부에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뭐 중기부에 보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결국 보낼 곳은 둘 중에 하나예요. 행안부하고 법무부. 네. 그런데 행안부는 경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오히려 권한이 훨씬 더 법무부보다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법무부로 간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법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야당에서도 그렇지만은 정부 조직법만 봐서 그래요. 그 공무원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 더 중요한 법이 어떤 법이냐면 국가공무원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네.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규정이 대통령령이 뭐냐면은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법무부를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전혀 국회 입법권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그런 위법성이 있거나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기능을 이제 법무부에 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너무 지나친 권한을 윤석열 정부가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여야도 이를 두고 연일 아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목소리,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청와대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잖아요. 청와대는 이제 법무부는 구성이 되면 주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하잖아요.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우려가.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그냥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탄핵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게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현정 의원님, 여야는 뭐 180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우리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또 청와대의 막강한 권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민정수석실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직동 팀이라고 있었어요. 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들이 사직동 팀을 만들어서 아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팀의 수사를 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감반이라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 산하에. 이 특감반은 뭐 최근에 강서구청장 출마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원이었거든요. 뭐 지난번 아시겠지만 이 특감반원들이 실제 부처에 들어가서 뭐 이 핸드폰도 가져오기도 하고 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인사검증 역할도 하고. 그래서 특감반이 내려왔다 그러면 뭐 사실 부처 같은 데는 벌벌 떨기까지 하는 것인데,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여야가 다 공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권한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사권한이거든요. 인사권한 중에서 특히 검증권한입니다. 네. 자, 그거를 예를 들어 대통령이 다른 데로 넘기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죠. 즉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검증권한 자체를 딴 부처에 넘기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어디에 줄 것이냐? 법무부에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가 주로 이제 이런 법률 관련된 부분들 다 통제하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로서 봐서는 법무부가 하는 것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이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정보가 집중되지 않을 것이냐, 혹시 이걸 수사에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그리고 또 이 법무부 산하에 두더라 하더라도 사무실을 다른 데 두겠다. 이 삼청동에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만 장관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한테 넘기면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 인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시스템 가자면 지금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만큼 권한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 봐요. 그렇지만 추천권과 검증권을 모두 검찰 출신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인사의 추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쪽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인사 추천을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다양한 인사 추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아는 사람만
추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인사 권한을 추천하는 권한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네. 다양한 인재들을 추천하고 검증 권한 검증 권한대로 나름대로 법무부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 전 정부까지 했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논란 속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먼저 검찰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규정 2019년 말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시행됐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규정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규정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논란이 그 학계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컨대 연쇄살인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공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이 돼야 되는데 네. 그 피의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의 명예권보다는 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논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오히려 언론에서 추측 보도가 양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한테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그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논란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첫 6회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별 4개죠, 참모총장들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군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이 산점검 수치를 수여했는데요. 먼저 인사청문 대상인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대적의 자세로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 그런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합동성을 발휘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것이다. 네. 육해공군 수장이 같은 날 취임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차지원 교수님, 네. 문재인 정부 장성들 물갈이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3군의 참모총장이 한꺼번에 갈리고 한꺼번에 취임하는 경우가 처음이었다. 창군 이래 예, 처음이다.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네. 이야기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민 통제를 하겠다는 강력한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당연하게 지금 과거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그 해악 중에 하나가 군의 정치 개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한 문민 통제가 세워졌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군 인사법에 의하면 참모총장 임기는 2년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임 정권이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러니까 군 인사법의 임기 조항과는 달리 그러니까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서 군 순회가 바뀐다고 한다면 대선 국면마다 상당히 군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어제 지금 상군의 지금 총장이 공이 다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번으로 따지면 84학번들이 공이 다 지금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합참에서 같이 다 같은 시기에 같은 비슷한 직급으로 본부장으로 지금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이 세 분이 취임할 경우에는 합동성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국내에는 사관학교 알겠습니다.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 장교들의 출신의 다양성을 좀 조화롭게 배하는 그러니까 좀 조합하는 그러한 차원이 군내의 단합을 유지하는 데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취임했으니까 뭐 대장들 포스타 한번 저렇게
바꾸고 그 정보와 코드가 맞는 좀 군과 함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차 교수님처럼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은 2년 임기를 채우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육사 출신이 합참의장 된 게 9년 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육사 홀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또 육사를 홀대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육군의 가장 중심은 일단 육사 출신들로 돼 있거든요. 뭐 3군이나 뭐 ROTC나 뭐 등등 있긴 있지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역작용으로 지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군이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또 질책성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전체를 다 간 것도 그런 군에 대한 일단 좀 분위기 쇄신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린 것이고 네. 또 예전에 너무 또 예를 들어서 전 정부가 이 사실은 비사관학교 출신들을 너무 또 이게 우대했기 때문에 네. 또 그 부분들에 대한 또 역작용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 인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군 수뇌부가 모조리 교체가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시나브로 우리말 코너인데요. 함께 하시죠.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이런 곳에서 신랑될 사람이랑 스냅 사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erenade the clouds with a melody. Oh, oh, see there beyond the hills, the bright. 제가 이렇게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어왔어요. Some magic from above made this day for us. 친구가 결혼을 한다 해서 이렇게 청첩장을 받아왔는데요. 친구는 웨딩 플래너 없이 결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용어에 대한 우리말을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결혼에 대한 우리말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시나브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요즘 결혼식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을 미뤘던 예비 부부들이 예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 관련 용어들 중에는 외래어가 참 많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의 열쇠말, 결혼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을 화려하게, 특별하게, 또 기억에 남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 스몰 웨딩이 유행이었죠. 원빈, 이나영 부부는 강원도 정선의 밀밭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제주도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며 스몰 웨딩 열풍을 만든 이효리, 이상순 부부도 있습니다. 스몰 웨딩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지인들만을 초대해 진행하는 결혼식을 말하는데요. 스몰 웨딩, 쉬운 우리말인 작은 결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정원이 있는 집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하는 결혼식을 하우스 웨딩이라고 하는데요. 하우스 웨딩은 정원 결혼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객 인원 제한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결혼식, 정원 결혼식이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면 장소를 잡아야 할 텐데요. 영상 한번 볼까요? 결혼 설계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계약을 하게 되죠. 요즘은 식장이 비어있는 날이 없어서 결혼식 날짜 잡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가계약이라는 표현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하는데 일본식 한자어 표현입니다. 가리라는 일본 접두사에 계약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건데요. 임시 계약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가건물,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건물, 임시 처분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시나브로 우리말이었습니다. 네, 토요 랭킹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